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의 후쿠오카 미용사 살해 사건. 1994년 3월 3일 규슈 구마모토현 도로변의 타마나 주차장 쓰레기 처리소에 뭔가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가 버려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내용물은 사람의 왼팔. 같은 날 후쿠오카 현의 야마카와 주차장에서는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회수한 쓰레기 중 광고지에 쌓여진 왼손목이 발견되었고, 구마모토역의 군의 사물함에서 복부가 도려내진 가슴과 허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14일 구마모토현 아소마치의 별장 근처에서 왼 다리가 발견되는데, 후쿠오카 구마모토의 공동수사 결과 피해자는 후쿠오카시 추오구 텐진초의 미용사 이와사키 마유미, 당시 30세로 판명되었다. 수사본부는 일단 4일에 발견된 왼손목을 싸고 있던 광고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여 이 광고지의 발행 부수가 불과 1200부이며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주변에만 배포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지역을 철저하게 탐문 수사하자 피해자 마유미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다 후미코, 당시 38세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후미코는 마유미가 근무하고 있던 미용실의 격리 담당이었다. 후미코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후쿠오카시에서 렌터카를 빌려 규슈 도로를 주행하던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고, 수거된 통행권에서 후미코의 지문이 발견되어 3월 15일 사치유기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처음에 후미코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후미코의 핸드백에서 마유미의 수첩, 시계가 나오자 수사본부는 이 점을 집중 추궁하였다. 결국 3월 28일 후미코는 마유미의 살해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혼자서 옮기기 위해서 사체를 절단한 것을 자백했다. 4월 5일 후미코는 살인 용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후미코는 1978년에 결혼, 1989년에는 미용실 격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던 세무사 A씨와 친해져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 마유미는 1990년에 같은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미인이면서도 성격이 싹싹해 손님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다. 후미코는 아름다운 마유미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A씨와 마유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다. 심부름센터에 뒷조사 의뢰를 했지만 A씨와 마유미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의혹과 질투심은 점점 더 자라나서 마유미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발전했다. 1994년 2월 27일 오전 11시 마유미는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후미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사소한 시비가 거친 말다툼이 되었고 결국 후미코는 식칼로 마유미를 살해했다. 사체의 처리가 곤란해진 후미코는 톱과 식칼로 시체를 토막내고 렌터카를 빌려 규슈의 주차장, 별장 등에 유기했다. 후미코는 범행 후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쓰인 협박장을 만들어 그것을 A에게 보이고 자신도 표적이 된 것을 가장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1999년 11년 9월 3일 최고재판소는 후미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세간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범의 존재이다. 공범의 존재가 덮여버린 첫 번째 이유는 범인인 후미코가 체포되자마자 이 공범이 자살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공범의 아버지가 후쿠오카에서 아주 유명한 S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조상대대로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쳐온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기왕에 죽은 사람이니 더 들춰봤자 뭘 하겠냐, 이런 식이었다. 공범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친에게서 S외과 병원을 이어받고 원장으로 취임하여 스라의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셋을 두었다. 어려서부터 부친에게서 의술을 배운 장남과 차남은 의사가 되어 S외과 병원으로 들어가 가업을 계승하였고 장녀는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차남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고 근처에서 화원을 열었다. 흔히 화원이라고 하면 꽃, 꽃이라고 하면 장미, 장미라고 하면 남성 동성애자를 떠올리는데 이 차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차남은 평소 자주 다니던 미용실의 남자 점장과 사이가 가까워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에다 후미코는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 이와사키 마유미와 연인 관계였는데, 후미코와 차남은 같은 성적 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쉽게 친해져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로 지냈다. 어느 날 후미코는 연인인 마유미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크게 화를 낸다. 상대는 미용실의 점장이며
차남의 연인인 바로 그 남자였다. 결국 후미코는 마유미와 언쟁을 벌이다 시칼로 마유미를 살해하게 된다. 범행 장소는 차남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차남과 후미코가 사전에 공모를 하여 살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어쨌든 차남과 후미코가 함께 마유미의 사체를 절단하고 각지에 유기한 것은 확실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는 복부가 도려내어졌다고 완곡하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임신한 마유미에 대한 후미코의 분노 때문에 자궁이 도려내어지고 성기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경찰이 후미코를 체포하자 차남은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아버지는 이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으나 곧 냉정을 되찾고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 언론 관계자,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차남의 관련 사실을 파묻어 버렸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아버지와 장남은 변함없이 병원 운영을 계속하였으나 심리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장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다. 그리고 3년 후 그 가족의 장녀의 아들 S는 고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고 장남의 초등학생 아들은 4살 된 여동생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려서 여동생이 사망하게 된다. 사카키바라 살인사건 범인 S는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 S를 가장 귀여워해 주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비정상인 행동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할머니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으며 할머니 운운한 것은 자살한 삼촌을 은폐하기 위한 엉터리 보도로 생각된다.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을 보면 S군이 과연 진범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S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의문이 해소된다. 이 공범의 정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 공범이 바로 S애가 병원 원장의 차남, 즉 S군의 삼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로 죽어버린 차남이 어떻게 3년 뒤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차남의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 비밀과 위혹에 쌓여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다음의 사실이다. 차남의 사망증명서, 서명란에는 다름 아닌 아버지 S 원장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요괴. 테크테케는 일본의 요괴 중 하나로 하체 없이 양손으로 기어 뛰어다니는 망령이다. 테크테크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설은 이렇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 해 겨울, 홋카이도에서 어떤 여학생이 열차에 치여 하반신이 잘려나갔는데 한겨울 홋카이도에 지나친 추위 탓에 혈관이 수축, 출혈이 정지되어 수십 분 동안 서서히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고 그 후 그녀의 망령이 하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하체를 잘라간다고 한다. 테케테케라는 이름에 관해서는 일본어로 터벅터벅 혹은 딸깍딸깍, 탁탁 등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 망령이 나타났을 때 들리는 그것이 양손으로 달리는 소리가 이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망령은 도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데 주로 저녁이나 밤에 나타나며 가끔 낮에 나타날 때도 있다. 또 이 망령은 보통 창문에 팔로 턱을 괴고 있거나 거리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 하체를 잘라간다. 그럼 빨리 뛰어서 도망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 망령은 시속 100km에서 150km의 속력으로 뛰어 쫓아가기 때문에 설령 차를 타고 도망친다 해도 도망칠 수 없다. 이 망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하나 정작 주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주문을 외우게 되면 오히려 분노하여 어디까지라도 쫓아가 죽인다고 한다. 이 망령의 외견은 몸은 하체가 없고 여기저기 뒤져주고 뜯어진 흉측한 모습이지만 얼굴은 예쁘고 어린 소녀의 모습이며 항상 웃고 있고 사람을 쫓아갈 때면 더욱더 환하게 웃는다. 세 번째 이야기, 실화 이야기들. 1. 공구. 솔직히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소녀는 반바지에 흰 러닝셔츠를 걸치고 있었죠. 한 손엔 회색 나무막대를 들고 항상 개울가의 풀숲을 뒤지고 다녔었습니다. 이름이 대충 봉구였나 했던 것 같지만 딱 떨어지는 이름은 이제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의 모든 경험담들이 그렇듯 떠올리는 횟수를 더할수록 기억은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더군요. 충격적인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편의상 그냥 봉구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꼬질꼬질한 러닝과 빡빡민 까까머리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 쌍꺼풀이 없는 눈. 그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던 회색 눈동자까지도요.
그 아이는 마을에 친구가 없던 제게 거의 유일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낮은 쌀이 대문 앞까지 쥐뼛쥐뼛하게 걸어와서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내곤 했습니다. 뱀 잡으러 가자. 봉구는 충치투성이 이빨을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실로 마을 내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해박했고 저는 그런 봉구를 따라다니며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함께 풀숲을 헤매다가 문득 한눈을 판 사이 봉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이름을 부르며 헤맸지만 봉구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오려다 길을 잃고 말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른들의 손에 붙들려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쭐이 났고 그것을 알았는지 얼마간 봉구는 저희 집 서리문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밤마다 괴이한 영상들과 소리들의 잠을 설쳤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잠못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서 있는 모습이라던가 매주를 매다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흰 천에 목이 감겨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던가 앙상한 손이 마루를 기어다니며 마루장을 긁어댄다던가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놀라서 깼고 급기야 마음이 약해진 제게 그 끔찍한 영상들은 낮에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다 판구멍 속에 사람 눈알이 보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며 소리를 높이 지르자 주인집 할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봉구가 외치며 울었고 할머니는 제게 자초지정을 들은 그날 팥죽을 쑤셨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제가 놀았다는 그 봉구라는 아이는 그 집 할머니가 처녀정 무렵 그 마을에서 살던 고아 소년으로 늙은 할머니 한 분과 외딴 집에서 살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뱀을 잡으러 나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나요. 이 정육점 귀신을 본 경험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말하자면 성추행에 관한 경험일 겁니다. 제가 그다지 예쁜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추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두암동 부영아파트 앞 정육점 아저씨인데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더벅머리에 무표정한 얼굴밖에는요. 몸집이 어땠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항상 분홍색 불빛 아래서 시뻘건 고기를 자르고 있거나 멍하게 신문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인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찌개용 돼지고기를 한 근 사러 갔더랬지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시멘트로 하얗게 발라진 바닥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가까운 정육점이라고는 그 골목밖에 몰랐던지라 저는 신나게 정육점으로 뛰어갔었지요. 문득 골목을 접어 들어가는데 정육점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꽃무늬 바지에 파마머리를 한 인상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리도 선명히 눈 안에 들어왔던지 아주머니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 걸음으로 제 옆을 스쳐가셨고 저는 오싹한 기분을 누르며 정육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릿한 피비린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정육점 안불빛은 유난히 붉은 선홍빛이었고 아저씨의 얼굴은 기괴한 색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기 한 근을 주문하자 아저씨는 묵묵히 붉은 고기를 썰기 시작했고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였을까요? 저는 자꾸만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는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농빛 냉장고가 열려 있더군요. 한 두 마디쯤 그 안에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검은 눈동자의 그 시뻘건 불빛 속에서도 흑백으로 보였던 그 여자애가 진짜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충격적인 기억으로 인해 혼란이 생겨버린 것인지는요. 그러나 분명 그 은빛 냉장고 안에서 저를 내다보고 있던 소녀의 혀는 빨갛고 길었습니다.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만큼이나 빨갰습니다. 멍하게 냉장고를 쳐다보던 제 손을 낚아챈 아저씨가 고기 만져볼래? 라고 물어오는 것에 의해 퍼뜩 차려졌습니다. 동시에 아저씨는 제 손을 자기 바지 속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가 아저씨 무릎 위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고기가 잘리는 모습, 칼날, 그리고 빨간 전구, 턱 아래까지 나와 있는 빨간 혀. 후다닥 부리치고 식은땀에 젖어서 뛰쳐나온 그 다음날 정육점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엔 얼마 지나지 않아 문구점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자리에 들어선 가게들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 나갔답니다. 문구점에서 또 다른 문구점으로, 통닭집에서 다시 또 문구점으로,
문구점에서 책방으로, 책방에서 다시 또 통닭집으로, 통닭집에서 문구점으로, 문구점에서 술집으로. 지금은 이사 와버려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육점의 영상들은 가끔 꿈속에 절 찾아와 제 목을 조릅니다. 3. 가위. 이제 와서 뭐 특이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가위에 잘 눌립니다. 7연타, 8연타, 14연타 연속적으로 눌린 횟수를 셈하며 친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요. 한 번 가위에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해집니다. 제가 눌리는 가위는 보통 두 종류로 일단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가위입니다. 보통 엄청난 소음과 심장 두근거림, 손발에 저리는 듯한 통증 등을 동반하지요. 보통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가수면 상태인 그런 가위입니다. 이때는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줘 움직여 보거나 노래, 가사 같은 것을 외워 정신을 집중시키면 깨어나집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잘 모르겠는 종류로 가위라는 국어 사전적 단어의 뜻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요 근래 봉선동 3익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서 겪었던 가위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담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예쁜 산이었을 텐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광주 남구청은 그 산비탈을 깎고 큰 길을 내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산이 생긴 것은 멀쩡한 흑산인데 사실은 거대한 바위 위에 흙이 쌓여 생긴 산이었던 것이죠. 결국 계획에 없었을 딱따구리 차들이 동원되어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바위를 쪼아대기 시작했고 3익 아파트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흙만 퍼낼 땐 조용했던 그 산 앞 작은 임시 도로에서 매일같이 아저씨들이 싸움을 벌였고 새벽에는 할머니들이 초와 술, 과일을 들고 와 산을 향해 절을 하거나 경문을 외워대셨답니다.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여자가 깔깔거리며 다 부서진 산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내린 폭우에 그 무거운 포크레인이 바윗돌 아래 깔려 박살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말을 하자면 산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결에 장구치는 소리가 들리며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지요.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오는 시끄러운 소음도 아니고 귀신에 의한 답답하고 추운 느낌도 아닌 묘한 솔향이 섞인 장구 소리가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 저는 가위를 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비슷한 시간 장구 소리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고 잠결에 윗집 사람이 새벽에 장구를 치나 라고만 생각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스산한 바람에 발이 시려 이불을 당기는데 제 침대 발치에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검은 머리카락에 작은 어깨, 그 여자는 저를 돌아보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친근한 느낌이야. 응. 이라고 대답하자 부탁할게라고 말하고는 마치 달빛에 부서지는 그림자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격렬한 장구 소리와 함께 이젠 익숙해진 묘한 가위는 다시 저를 찾아와 제 몸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히지도 딱히 공포감이 들지도 않아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긴장발에 진녹색 머리띠를 두른 수려한 미남자가 제 방에 들어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더니 제 발치를 가리키며 조용하고 쓸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몹시 춥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 옷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멍한 기분으로 발치에 곱게 눕혀져 있던 검은 장풀을 들어 그에게 건넸고 그는 빙긋 웃어 보이며 그 장풀을 걸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간 떠나는 거구나라는 느낌에 눈물이 날 것처럼 쓸쓸해지더군요. 별 이유는 없었지만 저는 그날로 산에 내려가 산의 조각을 하나 주워 제 방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방은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서 가장 추운 방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는 저희 집 식구들 중 저를 뺀 그 누구도 잘 수 없는 음기의 방으로요. 4. 이모.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 막내이십니다. 거의 모든 전래동화에서의 막내들이 그렇듯 유난히 마음씨도 곱고 바르고 착하시죠. 항상 가족들의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고 또 언니들과 오빠를 소중히 여겨 항상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신답니다. 실제로 화가이시며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저희 어머니는 들국화처럼 곱고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으셔서 칭찬만 늘어놓자면 귀신 이야기를 그만두고 어머니 이야기만 해도 며칠은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풍부하셔서 주변에서는 저와 어머니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대며 언니 동생 사이인 줄 알았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큰 이모님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신다나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 제가 괴이한 일들과 관계가 깊은 것을 아셔서 종종 꿈 이야기나 묘한 경험들을 제게 털어놓으시고 자문을 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날들은 어머니의 꿈 이야기는 실로 세상에 그런 일이 진실 혹은 거짓에 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괴이했습니다. 밤만 되면 돌아가신 큰 이모님이 어머니 침대를 기어 올라와서는 어머니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팔다리를 뜯어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표독스럽고 무서웠던지 비명을 마구 지르지만 차마 생전에 잘 챙겨드리지 못한 큰 이모님을 털어내질 못하고 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어머니를 달랬습니다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무서운 걱정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꿈을 꾸어보고 단언컨대 죽은 친척이 내 몸이나 머리카락을 먹으려 드는 것은 절대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속에 밤이 오고 저와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퍼뜩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그것은 뭔가 질퍽한 주머니 같은 것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저는 제 방 침대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침실 문 앞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더군요. 고지어 부엌 쪽 코너에서 뭔가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배를 붙이고 시커먼 입술을 쫙 벌린 채 웃고 있는 큰 이모님이었습니다. 차렷자세로 누워서 마치 뱀처럼 꿈틀꿈틀 기어오는 큰 이모님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비명소리가 아닌 호통소리였습니다. 왜 2년? 내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게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머릿속이 멍해지며 의식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랄까. 배가 너무 고파서 손발이 떨리며 몸이 차가워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몸은 분명히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손발은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발로 바닥을 쾅쾅 차거나 손으로 문을 때리며 큰 이모님을 닮은 시커먼 입술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나자 그 귀신은 괴성을 지르며 부엌 쪽으로 도망쳐 버렸고 저는 그 꽁지에 대고 다시 한번 호통을 질렀습니다. 내년이 또 여길 찾아오면 불에 지져 죽을 테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쑤시고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어머니께 간밤의 전투를 보고하며 희한한 꿈이 아니냐고 묻자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 간밤엔 큰 이모가 꿈에 안 나오더라. 오, 기숙사. 저는 솔직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여선 안 될 것도 많이 보지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를 꼽는다면 육교이나 어두운 국도변, 산속, 호숫가, 그리고 분 많고 사연 많은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여자 기숙사를 꼽겠습니다. 뭐 보이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신발장에 떨어져 있는 혀, 아르턱 없이 머리만 펄떡거리고 뛰어다니는 피투성이 머리, 샴푸를 줍기 위해 숙인 시선 속에 잡혔던 젖은 다리, 등을 돌리고 10층 창문 밖에 떠있던 파란 머리핀의 여자 등등. 물론 저희 기숙사 건물은 신축 건물이며 전혀 자살이라거나 낙태 등의 루머가 없는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괴이한 것들이 목격되는 이유는 역시 여자 기숙사 앞을 파서 만든 도랑 때문일 거라고 혼자 추측한답니다. 물과 여자는 어째서인지 귀신과 친하더군요. 실제로 그 귀신 사건에 6층 여학생 둘이 퇴사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던 날 밤, 저와 제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물건 넘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었지요. 떠도는 루머를 총집합해보자면 6층의 여학생 둘이서 새벽에 샤워를 했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을 시간, 약간 서늘한 물에 서둘러 몸을 씻던 둘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물을 끕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둘뿐인 샤워실이었지만 어디선가 철벅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녀들은 이리저리 소리에 근원을 쳤던 중 맞은편 샤워기 쪽에서 샤워실 바닥을 희죽희죽 웃으며 기어오던 여자를 보고 맙니다. 하반신은 없었고 그녀들을 향해 두 팔을 이용해 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하반신이 바닥 속에 있는 것처럼 허리부터 밖으로 나와서 스르륵 미끄러지듯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여학생들 중 한 명은 그대로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샤워실을 뛰쳐나왔답니다. 둘은 공포에 질려 퇴사해버렸고
그 후 기숙사 샤워실은 어지간한 담력 없인 혼자 들어가 씻기 힘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6. 보호자. 제 곁에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겠지만 저는 이 보호자들을 통해 목숨을 여러 번 구조받았답니다. 밤늦은 시간,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전은 알던 동생이 하고 있었고 저는 팔자 좋게 보조석에서 자고 있었지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자던 중 머릿속을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고 말았습니다. 란디크님 일어나십시오. 제 필명을 부르는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보니 차는 빠른 속력으로 가드레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동생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아이의 어깨를 쳐 차를 바로 잡았고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에 동생이 모른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도의 어느 국도에선가 저는 꽤 껄렁하게 두 발을 모두 사이드 포켓 쪽에 걸치고 보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뭔가가 발목을 잡는 느낌에 놀라서 두 발을 내리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동생에게도 벨트를 매도록 지시한 후 약간은 긴장된 기분으로 길을 달리다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귓가에 자, 긴장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리자 아직 유턴을 다 하지 못하고 길 중앙에 걸려있던 저희 차를 향해 흰색의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들이받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뭐라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어깨를 잡고 라고 외쳤고 동생은 깜짝 놀랐는지 더 움직이지 않고 차를 중앙선에 걸쳐 놓은 채 운전을 멈춰버렸습니다. 술까지 마신 트럭 운전사는 저희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듯 했지만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티즈의 보조석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멈추고 뒷가에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너희 둘 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조심히 옆으로 피해. 내가 지켜줄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자동차 문이 제 쪽으로 찌그러져 왔고 저는 다리를 살짝 옮기는 것으로 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파편이 튀기며 차는 중앙선에서 논두렁까지 밀려나 도랑을 굴러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침착해. 다치지 않았지? 머릿속에서부터 들려오던 다정한 목소리에 숨을 가다듬은 저는 뒤집힌 차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 잘못이냐? 7.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게 그리는 세계 속 사람들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꿈이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존재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른의 노인이 그런 경우 중 대표적인 한 명이겠군요. 언제인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그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캠핑 장소에서 학생들을 기다린 것은 친절한 산지기 아저씨가 아닌 붉은 자루에 도끼를 든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주 능숙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부쉈고 그의 딸과 아들은 둘 다 미쳤는지 역시 도끼를 들고 학생들을 쫓아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피비린내, 그 살 냄새. 제 뒤를 쫓아오던 그 노인의 주름살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도 생생했지요. 그러다 문득 밟히는 눈이 차갑지 않다는 생각에 좀처럼 생기지 않는 자각몽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인 것을 인지한 저는 즉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요.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사방이 새카매져 오더군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나름대로 몸과 맞춰지기 위해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익숙한 방천정이 보인다 싶더니 아래로 쑥 꺼지는 느낌과 함께 등 뒤로 하얀 빛이 비쳐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하늘에는 제 방 천정이 그리고 몇 미터 아래에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어디가 이년아 이리 와 라고 중얼거리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시영하듯 제 방 천정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며 몸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방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몸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엄마와 친구들을 떠올리며 방으로 나아갔지만 유쾌한 오락 프로를 구경하기라도 하는 듯 껄껄거리며 웃는 노인에게로 점점 가까워만 졌습니다. 몇 번을 방과 서론 사이에서 가위에 눌린 채 허우적거리던 저는 가까스로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 방이더군요. 등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시간은 잠에 든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을 달고 다니는 친구. 제 친구 중에 정말 웃긴 놈이 있는데 그놈 주변에는 기이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고등학교 와서 만난 친구인데 참고로 본인은 올해 수능 쳤습니다. 저랑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에다가 학원도 같이 다니고 지금은 알바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1. 수리공 아저씨. 고2 때 일이네요. 제 친구 경수는 원래 학교에서 엎드리는 게 불편해서 거의 잠을 못 자는 체질인데 봄이고 시간대도 점심시간 직후라 노곤해서 엎드려서 한숨 잤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한 달에 5번은 가위를 달고 사는 놈인데 잠을 좀 설치다가 자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면 거의 명중률 80%라더군요. 그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그 친구 자리가 창가에서 2칸 정도 떨어진 그니까 한반의 중간쯤 되는 자리였어요. 수학 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반쯤 멍 때리고 있었고 그놈 옆자리였죠. 교실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아주 날씨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녀석이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엎드려서 자다가 갑자기 귀를 졸라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야, 나는 가위 존나게 잘 걸리는데 또 존나게 잘 푼다. 귀를 이렇게 삭삭 움직이면 직방이야. 야 이 새끼야 징그러워. 이랬던 말이 생각나서 혹시 가위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깨웠죠. 야, 일어나봐. 등을 두드리면서 깨우니까 녀석이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쿠당탕. 반은 순식간에 우리 쪽으로 시선 집중이 되었고 경수는 반삭한 머리에 땀이 맺혀서 헉헉거리더군요. 반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 또한 웃으면서 야, 임마. 왜 그래 쥐났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원래 정색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사색이 돼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야 씨발 나 진짜 이런 가위 처음으로 눌렸어. 가위 눌렸어? 또 네 귀 움직이는 거 보고 혹시나 해서 내가 알아서 내 깨웠는데 그 녀석 말을 들어보니 엎드려서 창가 쪽을 보고 자다가 뭔가 탔겠는데 온몸이 멍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가위 눌렸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철퍽철퍽거리면서 수산시장에 가면 아저씨들 싣는 그런 장어가 물에 젖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랑 뭐라고 중얼중얼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은 아 이거 걸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 하라는데 아 이러면 곤란한데 이런 식의 대화를 하더니 그 장화 신은 남자가 창문 쪽으로 걸어와서 창가에 발을 올렸답니다. 그 아저씨는 노란 장화를 신고 혹시 막노동 하시는 분들처럼 입었는데 모자는 소방대원들 진압할 때 모자를 쓰고 얼굴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고 휙 넘어가더니 연장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여자 머리가 있더랍니다. 눈은 한쪽은 위를 한쪽은 아래를 보고 입을 뻥하게 벌리고 있는데 이빨 사이에 뭔가 검은 실 같은 게 끼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입에 손을 넣고 검은 실을 빼려고 하자 이러면서 머리가 덜컹덜컹 거렸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선생님 수업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태연하게 말하면서 검은 실을 쭉쭉쭉 빼니까 실을 뺄수록 여자 머리가 연장통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 움큼 빼고 나니 머리가 완전히 다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아 시발 망할년 죽어서도 이 지랄이네 진짜 이러면서 다시 창문을 넘어오더니 선생님 도와줄 애 하나만 빌릴게요. 실이 모자라서요. 이러면서 경수에게 철퍽철퍽 걸어오더니 이거 잘 익었네. 선생님 이걸로 하지요. 이때 경수는 아까부터 귀도 움직여보고 발가락 손가락 다 움직여봐도 도저히 안 풀리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깨어서 겨우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뭐가 잘 익었다고 한 걸까요? 또 걸려고 했던 건 뭘까요? 여학생. 저희 학교는 고3 때 야자를 11시까지 하고 집에 감을 의무로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저랑 경수는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부터 흡연을 해왔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었습니다. 야, 한 대 피러 가자. 나 지금 수학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안 보여? 혼자 가라. 병신 새끼. 수능 얼마 남았다고 아직 정석 기본 문제 끄적이고 있어.
그냥 피러 가자.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경수를 꼬셔서 담배를 피우러 매점 위에 저희 학교 공통 흡연실인 뒷계단으로 갔죠. 원래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그날따라 다른 반 친구 2명 정도밖에 없더군요. 3반 찌질이 들어왔나? 뒤지려고 2반 병신들이 아 개 피곤하다. 불 좀 줘. 공부 존나 하기 싫다. 빨리 수능 치고 싶다. 수능 끝나고 여자랑 놀 거 생각하니 공부 집중 안 된다. 이 새끼 글났네. 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진짜 어디 이쁜 여자 없나? 나도 딱짓해야 되는데. 야 하면 기분 좋나? 뭐 이런 남구틱한 대화를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하고 있었죠. 참고로 주위의 나무들이 엄청 무성하고 바로 옆에 담벼락이라 선생님이 오면 바로 담 넘어서 도망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그렇게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의 나무 사이에서 야, 불 좀 줘. 작았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였죠. 저희 4명은 순간 사색이 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가 선생님인 줄 알고 사색이 된 거죠. 우린 목소리를 낮춰서 야 시발 좆됐다. 저거 선생님 아니야? 아 시발 도망칠까? 야, 불 좀 줘. 소리는 더 가까이에서 들렸고 그때 보았죠. 긴 갈색 머리에 그 꽃남에나 나올 듯한 유럽풍의 교복을 입고 빨간색 단화를 신은 헐 여자아이야? 야, 임만이가 여자 얘기해서 뭐지?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저기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학교 어디예요? 우리는 초특급 단세포라 진짜 딴 학교 여학생이 남고에 방문 온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 학교가 워낙 크고 나무나 경치 같은 게 좋아서 주위 다른 학교에서 가끔 백일장 같은 걸 자주 와서 타 학교 여학생들도 가끔 교내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밤중에 올 리는 없지만 백일장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경수는 나서서 불을 붙여주었죠. 잠시나마 라이터 불 때문에 그 여자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매우 창백해 보였고 눈이 이쁘게 큰 게 아니라 부릅뜬 눈처럼 지나치게 컸어요. 매우 어두컴컴한 곳에 지금 저와 제 친구들 담뱃불 4개와 그 여학생 담뱃불 1개 총 5개의 담뱃불만 보이고 사방은 고요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피고 나가려고 담배 피우는 속도를 올렸는데 그 여자는 처음에 온 그대로 차렷 자세였습니다. 아주 꼿꼿한 차렷 자세로 뒷짐을 지고 입에 담배를 문지 연기만 솔솔 피어오르고 담배를 태우지 않고 그냥 물고만 있더군요. 가지마. 갑자기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야, 우리 가야 된다. 자습해야 돼. 너도 얼른 피고 집에 가.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가지마. 이러면서 경수 손을 갑자기 턱 잡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경수가 담배를 획 버리더니 시발 뛰어. 이러면서 손을 뿌리치고 졸라 개 뛰는 겁니다. 저희는 뭣도 모르고 따라서 졸라 개 뛰었죠. 그러고는 학교 안까지 뛰어와서 헥헥거리면서 녀석이 말하더군요. 아, 시발 좆될 뻔했다. 야, 너 왜 그래? 번호라도 따려 했구먼. 너희들 아까 걔 뭔가 안 이상했어? 뭔가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던데. 근데 왜 뛰는데? 걔 여름인데 손이 왜 그렇게 차던지. 내 그 걔가 내 손 잡을 때 가까이서 봤는데. 담배 물고 입도 안 떼도 헤헤거리면서 또박또박 말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손덥석 잡을 때 봤는데 그 빨간 단화 안에 발이 아니고 뾰족한 목발이더라. 2개다. 그리고 우리는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지만 그날은 백일장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 야자 시작하고 나서는 교문이 모두 닫히고 옆에 수의실이 딸려있는 작은 문에 선생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타 학생 특히 남고에 여학생은 출입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초인종.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문구멍으로 빼꼼히 내다보니 어리숙하게 생긴 집배원이 문 앞에 서 있다. 등기 왔습니다. 여기사인 좀. 언뜻 발송인을 보니 아무개다. 모르는 이름이다. 소포는 서절지 크기에 아담한 것이다. 부피도 작은 게 무슨 책이 들은 것 같다. 여기 있소. 문을 닫고 소포를 휙 내팽개친 후 부산스럽게 방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찔깍찔깍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한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딩동, 딩동. 귀찮아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는데 집요하게 울려 퍼진다.
연병알. 해를 차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문구멍으로 빼꼼히 내다본다. 웬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다. 붉은 뿔테 안경이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모습이다. 지금 바쁩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고함친다. 본세로 보아 틀림없이 잡상인일 거라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밖에 남자가 심상찮은 목소리로 감촉한다. 아주 위급한 일입니다. 이 문 좀 어서 열어주세요. 선생의 신변에 관한 일입니다. 아, 일 없다니까.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재촉한다. 선생이 오늘 귀환에게 살해당합니다. 순간 귀가 솔깃한다. 뭐라고? 선생이 오늘 이 자택에서 귀환에게 살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남자의 얼굴을 빼꼼히 지시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회개망측한 헛소리를 나불대는 거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견입니다. 예견이라? 지금 나에게 사이비 무당 같은 헛소리 늘어놓겠단 거요? 남자가 다짜고짜 문 손잡이를 움켜잡고 흔들어댄다. 둔탁한 쇠소리가 귓정을 따갑게 찔러댄다. 뭐하는 짓이에요? 선생이 살해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이가 없는 소리가 연거푸 이어지자 이윽고 할 말을 잃게 된다. 선생이 이 집에서 귀환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돌아가시오. 허무맹랑한 헛소리 그만 읊어대고 정신 나간 미친 작자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이런지야 등을 보이려는데 뒤에서 초인종 소리가 연거푸 귀청을 찔러댄다. 딩동, 딩동.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 문부터 먼저 열어주시죠.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못해 문의 걸쇠를 풀어준다. 풀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남자가 집 안으로 몸을 들이민다. 연신 불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호들갑을 떨어댄다. 나는 그를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된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내민다. 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명함 쪼가리 하나 위조하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 뭔가 수상쩍은 남자가 틀림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오만불손한 행동이요? 최면요법에 대해 좀 아십니까? 정신과에선 우울증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최면을 걸면 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래까지 투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더스나 성경의 요한 같은 예언가들이 그런 범주죠. 갑자기 말을 뚝 끄는 남자가 심각하게 미간을 일그린다. 선생님이 살해되는 장면이 투시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최면치료 중에 말입니다. 환자에게 최면치료를 하던 중 느닷없이 환자가 선생의 최후를 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 장면이 예지되었다. 안면부지의 환자에게. 그렇습니다. 그 환자는 최면 중에 간혹 생판 모르는 타인의 미래를 투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선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환자에겐 유독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21세기 노스트라더스의 부활이라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예지는 조사해보니 적중률이 무려 100%입니다.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정식적으로 학계에 통보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테지 지금 하는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부렁이일 테니 난 속으로 이렇게 중얼대며 더욱더 그를 미심쩍게 쳐다본다.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다고 괴한이 침입해 집주인을 사정없이 칼로 찔러대고 있다고. 난 하도 어이가 없어 한숨을 토했다. 환자의 말을 추슬러 보니 바로 이곳, 즉 선생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이 호수였습니다. 때문에 전 이곳으로 부랴부랴 달려온 겁니다. 그 환자의 예견은 현실과 놀랍도록 적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이기에 말입니다. 말을 맺은 남자가 어울리지 않는 뿔테 안경을 한번 위로 치켜 올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날 응시한다. 얘기 끝났어. 선생님, 경솔하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이건 선생의 생명이 걸려있는 위급한 문제입니다. 이보시오, 당신. 정신과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남자가 좀 언짢은 표정으로 날 쏘아본다. 뭔가 주춤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난 다시 한번 매몰차게 말을 뱉는다. 보시오. 의사 양반.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말고 환자 치료에나 전념하시오.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금 나보고 믿으란 거요. 내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으로 보이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니 정말 할 말 없군요.
할 말 없으면 당장 사라져 주시오. 내가 윽박지르자 의사가 못내 아쉬운 듯 푸념을 토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나도 말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조용히 열어주며 그의 퇴장을 재촉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선생. 나 역시 유감이요. 남자가 신발을 신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본다. 그런데 신을 신다 말고 남자가 난데없이 내 쪽을 올려다보며 묘하게 눈을 번뜩인다. 이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어 움츠의 방어태세를 취하려는데 남자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선생, 혹시 선생 집에 고흐의 해바라기 모서품이 있지 않나요? 나는 두서없이 일축한다. 없소이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는 물음표를 붙이기가 무섭게 번뜩이는 시선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뒤이어 거실벽의 한쪽에 표고된 고흐의 해바라기 모서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가져와 걸은 거요. 보세요. 그 환자의 예지는 틀림없이 적중합니다. 선생의 아파트 명칭, 호실, 심지어 저 모서품들까지도 꿰뚫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고흐의 해바라기뿐 아니라 모네의 중국 여인도 표구되어 있다고 저에게 피력했었습니다. 저기 걸려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는 고흐의 액자가 표구되어 있는 바로 옆에 그림을 손가락으로 당차게 가리키며 중얼거린다. 이래도 제 얘기가 허무맹랑하다고 묵살하실 겁니까? 지금 선생의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제발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난 잠깐 동요하게 된다. 그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있다. 때문에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렇게 멀쩡하지 않소. 그렇다면 그 예견은 애초부터 틀려먹었다는 반증이 아니요?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마 조금 뒤에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그녀가 예견한 저 모서품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난 잠깐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적어도 저 모서품이 이 집에 있다는 걸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추호도 없었다. 미리 봐두지 않는 한 말이다. 잠깐 미리 봐둔다. 아, 그렇다. 이런,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 난 그에게 공박하듯 내뱉는다. 이런, 젤도 날 속이려 수작을 부리는군. 당신, 처음 집에 들어와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던 와중에 저 그림들을 은근슬쩍 기억해 뒀단 걸 내가 모를 줄 아는가. 놈이 묵묵부답으로 날 노려본다. 아마도 내 예상이 적중했나 보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낸다. 그렇다. 저 어울리지도 않는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을 때부터 수상했다. 아마도 흉한 속셈이 깔려있는 작자가 틀림없다.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선생,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군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내가 알 턱이 있나? 무슨 엉큼한 속셈을 숨기고 있을지. 아무튼 그 안 어울리는 뿔테 안경부터가 난 맘에 안 들어. 그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토했다. 나 참, 정말 할 말이 없군요. 나 역시 할 말 없긴 매한가지야. 그러니 제발 내 귀중한 시간 그만 뺏고 당장 사라져. 그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연신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나는 놈의 퇴장을 재촉하기 위해 놈을 시종일관 을씨년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놈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호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꺼내더니 느닷없이 내 머리를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난 무방비 상태로 넋놓고 놈의 일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눈이 돌아갈 정도의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풀썩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다. 귀라먹을, 애초에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엎질러진 물이다. 정신은 일순 몽롱해지더니 이윽고 빠르게 혼미해져 갔다. 원발치에서 놈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나직이 귓가에 맴돌 뿐이다. 매몰차게 몸이 흔들린다. 누군가 날 무식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눈을 뜨니 요란하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귀가 왕왕거릴 정도다. 난 미친 듯이 사방을 둘러본다. 이윽고 혼란스러운 시야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된다. 바로 놈이다. 머리는 좀 괜찮습니까? 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날 위로하는 척 가증스러운 위선을 연기한다. 선생, 제가 선생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난 침묵한다.
놈의 능청스러운 얼굴에 침이라도 연신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선생의 집에 고우의 해바라기 모서품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은 없다고 딱 잘라 일축했죠. 전 순간 애야했습니다. 뒤에 선생이 구차하게 집사람이 걸어놓아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연유를 달았지만 저에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사품이라고 해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품의 이름까지 모를 수가 있나. 하물며 집주인이 말입니다. 숨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격분이 치솟는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허파가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굴욕적이다. 수치스럽다. 놈을 얼굴이라도 후련하게 갈겨줬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내 두 손은 수갑으로 단단히 포박되어 있기에 길어먹을. 그래서 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흐의 그림 바로 옆에 걸려있던 모네의 일본 여인을 은근슬쩍 중국 여인이라고 바꿔 말하며 짐짓 선생의 반응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여전히 눈치 못 채더군요. 전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선생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란 것을. 그럼 선생은 누굴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견이 100% 적중률을 보인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까요. 즉, 제가 한 발 늦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미 괴한에게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